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매매를 하고 잔금 또는 입주 10일 전에 계약 파기 시 어떻게 하느냐 질문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개사협회 중개실무 나눔에 올라온 것을 토대로 제 카페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실무 나눔 Q&A 사이트입니다. 다시 저 카페로 와서 카페의 질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는 어, 긴급한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누가 올리신 분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아파트 매매를 했고 2억에 매매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 계약금은 2천만 원이고 계약일은 5월 4일, 잔금은 7월 10일, 매도인이 계약 해제 통보를 한 날은 7월 1일이랍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3천만 원 가량 오르자 오르니까 해제를 한 것 같아요. 매도인이 계약 통보, 매수인에게 계약금 100 상환할 은행 계좌를 보내라고 했답니다. 단지 잔금 또는 입주 10일 전에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 해서 매수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워주어야 하고, 또한 마땅히 입주할 아파트도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은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의지가 완고한데, 이럴 경우 매수인은 단지 계약금 100 상환만 받고 계약을 해제 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라는 게 질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답변을 보시면은 어느 중개법인에서 한 답변인데요. 중도금을 지급한 바가 없고 중도금 지급한 바가 없다는 얘기는 물권적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다른 특약도 없다면은 매도인의 행위는 정당하고, 그러니까 매도인의 행위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매수인의 사정은 특별 손해에 해당하여 계약금의 100 이외의 나머지는 법률상 구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체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매수인의 사정이 특별 손해로 해당한다 그랬는데, 매수인의 사정이 특별 손해는 아니죠. 특별 손해의 이 손해라는 것은 우리 민법상 손해에 바로 390조부터 393조까지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고요. 750조 이하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0조 이하의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은 바로 불법 행위로 인한 750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사실상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는 매우 그 근소한 법리를 적용합니다. 예, 거의 가까운 그런 관계이죠. 그래서 이 민법 393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게 바로 다시 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범위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는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서 특히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이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민법 565조에 따른 계약금 조항에 의한 계약 해제이고요.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에 의한 통상 손해니 특별 손해니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중개법인에서 답변한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무렵에 부동산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그런 시절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특히 서울처럼 음, 부동산 가격이 등락이 굉장히 예민한 그 대도시에는 굉장히 정말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런 시절도 있고, 또 급락하는 시절은 거의 없죠. 어쨌든 이론적으로 이 폭등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누가 계약을 해지하겠습니까? 매도인이 자고 일어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다운되면은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하겠죠. 어쨌거나 이러한 조항들은 바로 우리 민법에 565조의 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금 조항이 있는데 그 계약금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인 것입니다. 바로 계약금 조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바로 그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인데, 그 해약금 추정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준 돈을 그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양도하고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계약금 조항에 의한 계약 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안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국가전문자격사인 중개사는 이 계약금 조항에 의한 계약 해제 여기에만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 그 협회의 계약서 샘플을 보면 대부분 계약금 조항밖에 없어요. 계약금 조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받은 사람은 배액 주고 준 사람은 포기하고 이런 단순 조항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질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그거는 그 문제를 떠나서 2차적으로 이 문제에서 중개사가 이러한 계약금 조항 이외에 계약 해제에 관한 해약금이라든가 위약금이라든가 위약벌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특별손해에 관한 규정들을 계약서에 터치하지 못했을 때 중개사가 과연 책임을 지느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그것이 더 오히려 관건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중개사님들이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달아놓은 게 있는데, 기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계약서를 국가전문자격사인 계약서가 민법의 추정 규정에만 의존하고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약 과실이 그때 상황이 계약이 자고 이러니까 3천만 원 올랐다 할 정도로 매매가가 3천만 원가량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3천만 원씩 오른다는 얘기는 뭐 특정한 기간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3천만 원이 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상승폭이 심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기 상황에서 계약서를 단순히 계약금 또는 해약금 조항에 의존해서 그 이외의 그 규정을 특약사항을 적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 전문사 회사인 중개사의 과실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중도금 지급 후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금 조항만 가지고는 일반 이론만 가지고는 이 경기 상황이 급변하는 경기 상황에서 이렇게 작성한 계약서는 충분한 국가전문사 자격사로서의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건이 만약에 분쟁이 되어서 법원 소송으로 간다면은 공인중개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40%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돌아올 것입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뭐 60% 정도도 부과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또 항소를 해야 될 것이고 상당히 피곤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매수인에게 이런 상황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해 버렸는데 매수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하면은 매수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점들을 어디 가서 상담을 해보고 이런 이와 같은 점들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중개사는 계약의 전문가입니다. 계약서를 이처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개사 협회는 샘플 계약서에 이러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는 계약 전문가이기 때문에 계약금 조항과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 다섯 개 조항은 반드시 터치를 해야 된다는 사실. 통상 중개사님들이 한간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별 관심이 없어서 언급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쓴 중개실무라는 실전 부동산 중개실무의 책에는 이와 같은 5개 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써져 있고 5개 조항들에 대한 비교하는 비교표도 3자 관계, 4자 관계, 5자 관계에 대한 비교표도 언급해 실어두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 이와 같은 계약에서는 현금 보관증을 받고 보통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것은 현금 보관증을 받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법인데 거기에 관해서도 제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중개실무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보관증을 받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간단히 개념적으로 언급을 말씀드리면
현금 보관증,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줄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약금 조항을 주고 그다음에 그 계약금 이외에 총 전체 금액이 또는 중도금을 준 것처럼 현금 보관증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약을 줬는데 돈을 매도인에게 줬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돈을 줬다가 다시 이 사람이 매수인이 그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반환을 매수인이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현금 보관증을 작성함으로써 중도금이 이행되어서 넘어간 것으로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쉽게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중개 실무에는 조금 오래 중개를 하신 분들은 이 기법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 기법을 중개 기법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책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중개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개 계약이 중개 사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실 위약금, 계약금 해제 부분에서 중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번 물음에서 답변도 좀 미진하고 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유튜브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개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